대한민국에는 산이 정말 많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총 4,440개의 산이 있고 이 중에서 높이 1000m가 넘는 산이 무려 300개에 육박합니다. 전체 국토의 무려 65%가 산지인데요. 이렇게 희귀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국가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동서쪽에는 거대한 알프스 산맥이 있고 북동에서 남서로 뻗은 쥐라 산맥이 스위스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한국과 스위스가 처음 수교를 시작한 것은 1962년 한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처음 생긴 해였는데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지금 스위스가 한국과 함께 파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헤럴드 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최근 스위스와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한국은 스위스와 정보 제공 방법과 경로 및 사용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고 조만간 군사기밀 정보 공유를 시작할 예정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위스가 협정안을 내부적으로 이미 승인했다. 협정 문안에 대한 한국과 스위스의 협상이 끝났고 국내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청와대는 일본에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라고 말이죠. 청와대의 깜짝 발표 이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합의가 만료되기 6시간 전에 한국이 극적인 발표를 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에 머무르기로 했다. 당분간은 이라며 한국이 언제든 일본과 지소미아를 끝낼 수 있음을 강조했고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려면 일본이 한국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예상한다.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결정한 스위스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는데요. 스위스 방송회사 스위스인포는 이번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 이전에 이미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최근 수년간 최악의 상황에 치달았다.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군을 통해야 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한국이 일본에 3개월이라는 사전 통보 기간 없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선언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라유트 태국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공동 발표를 통해 한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태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은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심지어 상당수의 국내 언론들조차 도대체 왜 한국이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그 어떠한 정보도 한국보다 태국이 먼저 획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친 부분은 시진트, 이민트, 코민트, 레이더나 통신 감청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한국이 태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휴민트, 즉 인적 정보를 활용한 정보 획득은 태국이 한국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 남한 이러한 루트를 거치게 되죠.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건너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태국인 만큼 한국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실제로 지난 2016년 집단 귀순한 북한 종업원들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오래전부터 두각을 나타내왔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브라이언 하딩 연구원은 우리는 태국의 지리적 입지에 주목해야 한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남아시아를 잇는 다리다 라고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을 동남아의 십자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빠르게 키워오고 있는데 이보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태국과 외교적 친밀 관계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태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 덕분에 현재 태국에는 유엔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사회위원회 본부를 포함해서 총 22개의 유엔기구 사무소와 IMF, 아시아 공과대학, 국제적십자연맹 등 12개의 주요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태국을 동남아 진출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태국은 메콩그룹의 리더라고 불리며 아세안 무기 시장에서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소미아를 통해 합법적인 루트로 태국의 군사력 현황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의 방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콕 주재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려 한 것은 10년 전부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태국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몇 차례 구매했고 그 퀄리티에 크게 만족하면서 한국산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번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이 태국의 방산시장 활로를 본격적으로 뚫는 데 성공했다. 전했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를 체결한 스위스와도 비슷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군사력은 세계 31호, 1년에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스위스 인구가 857만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대부분 비공개 사항이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스위스 방위산업 시장 정보를 지소미아를 통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한국과 스위스의 지소미아 협상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번 지소미아를 발판으로 한국군과 스위스군의 연합훈련을 위한 기술적 논의도 함께 이뤄졌는데 중립국인 스위스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곳에는 스위스를 포함해 스웨덴, 폴란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속해 있는데 한국이 중립국인 스위스와 연합훈련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매듭 지어지지 않고 있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미국 측 협상 담당자들에게 한국이 트럼프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50% 올리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일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계자들에게 암시하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짐 슈터 CNN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4,0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여단 하나를 통째로 철수시키는 방안이 포함됐고 이는 전체 주한미군 28,500명의 7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전보다 500% 많은 분담금을 제시했다가 최근 50% 인상안을 제시한 트럼프. 이마저도 한국이 퇴짜를 놓았는데요. 한국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태국에 이어 대표적인 중립국인 스위스와도 연이어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한국의 협상 파워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 철회를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지소미아 카드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과 마찬가지인 이 뉴텍이라는 기업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를 마친 후 서로 무역 보복보다는 기업 공격에 나서는 양상인데요. 이제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넘어서서 이 미국의 동맹국에 중국 국영 보안 검색 장비 업체인 뉴텍 제품을 쓰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28일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뉴텍의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중국의 뉴텍이라는 회사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국경 등에서 사용하는 화물 및 승객 검색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1990년대 칭화대에서 탄생한 뉴텍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아들인 후아이펑이 2000년대에 회사를 이끌기도 했고요. 이 지난해에는 중국 국영 원전 회사인 중국 핵 공업 집단공사가 뉴텍 모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영회사가 최대 주주이니 중국이라는 이 공산당 집단 아래에 놓여있는 화웨이와 동일한 국영기업이란 소리고요. 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런 중국 장비를 통해 수집된 일련의 화물 목록, 지문 및 여권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돼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당연히 미국과 더불어 동맹국들의 여러 정보들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 등의 주도하에 미국이 그리스와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뉴텍 제품을 쓰지 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직접적인 제재 외에 사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지난 2014년
미국 공항에서의 이 뉴텍 장비 사용을 이미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이죠. EU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지역, 러시아 연방의 서부 항구 도시인 칼리닝그라드에도 뉴텍의 화물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핀란드는 심지어 이런 미국의 압박 캠페인에도 이번 달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설치할 화물 검색대 제공 업체로 이미 뉴텍을 선정했을 만큼 뉴텍의 지배력은 사실상 상당한 수준입니다. 결국 정보가 상당수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하죠. 또 중국 업체이다 보니 뉴텍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미국의 OIS 시스템, 영국의 스미스 디텍션 그룹 등 경쟁 업체들을 밀어내고 유럽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고요. 미 국무부는 뉴텍이 유럽에서 해상화물 보안 검색 시장의 90%, 공항 화물 및 승객 보안 검색 장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경쟁 업체들은 뉴텍이 자신들보다 25%에서 최대 50%까지 낮은 가격으로 공세적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뉴텍의 시장 지배력은 앞으로 이런 미국의 제재가 없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중국 국영기업과 마찬가지인 뉴텍에 의해 우리의 소중한 정보 자산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은 분명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뉴텍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그 동기가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EU의 전략적 인프라를 통제하기 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조심해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이네요. 자, 두 번째 주제로는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주요 외교 현안마다 우리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한국의 주요 7개국이죠. 이 G7 참여에 반대한 데 이어 이제는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후보인 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반대하며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낙선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죠.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성 계획을 입안했고, 주요국과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후보가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이미 주요 회원국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일본과 WTO 제소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 측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개선되지 않자 잠정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상태이고, 29일 분쟁 해결 기구 DSB죠. 이 DSB가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길 구석이 없으니 그냥 막말로 후달리는 상태고, 사실상 이렇다 할 만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WTO 사무총장까지 한국에서 배출해내면 일본의 완패가 분위기상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에 일본은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G7 참여도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앞서 일본 현지 언론 등은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의 G7 참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만큼 앞으로도 일본의 이런 어이없고 파렴치한 태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식 대응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정부의 속 좁은 소국 외교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의 위상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이렇게 크게 이슈를 일본에서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바로 말썽쟁이죠. 트럼프가 또 화이트 파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영상을 올려 문제를 사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구호가 든 영상을 리트윗했다가 약 3시간 만에 삭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8시쯤 자신의 지지자들이 나온 영상을 한 개 리트윗하고는 이 빌리지스의 위대한 주민들에게 감사한다고 적었고, 이어 민주당과
트럼프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하고는 곧 만납시다 라면서 방문을 예고하는 듯한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영상에는 이 플로리다주 빌리지스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들어 있었고, 지지자들이 골프카트를 타고 일종의 퍼레이드를 벌이자 반대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편협한 인간이라고 부르며 맞선 것인데, 여기서 갑자기 카트를 타고 가던 한 백인 남성이, 즉 트럼프 지지자죠, 화이트 파워 라고 두 차례 외쳐버린 것입니다. 이 화이트 파워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백인의 권력을 뜻하는 것인데,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시위에 자주 등장하는 구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현 시점에서 올렸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트윗을 통해 백인 우월주의의 편을 든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트럼프 정책 또한 사실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바로 그냥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이죠. 이 상원 의원인 팀 스콧이 CNN 방송에 출연하자마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상을 리트윗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상을 즉시 내려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오전 11시쯤 이 리트윗한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트럼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페이스북도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아주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